주권방송 시대의 징표입니다. 시대의 징표는 종교인들이 거짓과 불의를 저지르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박근혜 새누리당 일당을 고발하고 더 정의롭고 사람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는 새누리당 이명박 정권의 부정선거임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은 가짜 대통령, 가짜 정부가 존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제 식민지의 치욕스러운 시대처럼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짜 정부는 일본 놈들에게 충성했던 민족 반역자들의 후예들입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을 찾기 위한 독립운동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은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오직 거짓말만 일삼는 사악한 범죄 집단입니다. 국가기관들이 앞장서서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들고 자기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일삼는 해괴망측한 일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통성이 없는 박근혜가 하루빨리 물러나야 우리나라가 정상화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진보는 부정부패한 정권에 대하여 줄기차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학을 주제로 다루면서 다시 동학혁명의 저항 정신과 민중혁명을 계승하기로 다짐해 봅니다. 깨어있는 민중의 저항만이 역사를 바꾸는 힘입니다. 오늘 함께 방송을 진행할 분들을 소개합니다. 저는 신성국입니다. 예, 저 강북교구의 최민석 신부입니다. 한국정치연구소의 이원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게스트로 초대받은 위의환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동학 그리고 서학 그리고 동학과 서학의 그런 어떤 그 상통 관계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어떤 전문적인 그런 의견을 듣고자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최신님께서 이렇게 선정하신 분인데 위의환 선생님이 누구신지를 좀 간략히 소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직접 그 위의환 선생님께서 자신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 사실은 저하고는 제가 그 강주교구의 그 장흥본당 신부로 있었는데요. 그때 장흥에 계셨고 지금도 장흥에 사셨고 그 전부터 가톨릭 농민의 운동을 오랫동안 하셨고 광주 전남 환경운동연합 의장을 하셨고 근대 시기에 동학 운동사를 직접 이렇게 연구하시고 하시는 그 지역의 향토 사학자로 알려져 있는 위의환 선생님이신데 인사드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위의환입니다. 방금 신부님으로부터 참 과찬의 소개를 받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농민운동을 하고 또 환경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왜 동학 농민혁명사를 연구해 됐는가는 말씀드린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70년대 말 안 좋은 옥고를 한번 치르고 농촌으로 투신을 했습니다. 투신을 해서 농민운동을 준비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농민운동 하기가 힘듭니다. 관내 감시가 심해서. 그래서 80년 봄에 잠깐 꽃이 필려다가 5.18을 맞아서 굉장히 아무런 활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골로 농민운동하러 내려오는 그 과제 중에서도 하나도 동학 농민혁명사를 농민운동하는데 큰 밑거름으로 정신의 지주로 삼아야겠다는 것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농민운동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마음먹었던 거 동학 농민혁명사를 한번 연구해보자. 그리고 81년부터서 84년까지 주로 뭐 책도 봤지만 현장 답사 등등등 또 그때 당시만 해도 어르신들한테는 체록을 하면 생생한 목소리가 나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커져서 책까지 몇 권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학 농민혁명사인가 농민혁명사가 지금 오늘날 농민운동을 했던 농민운동가가 농민혁명사를
연구하고 거기 안에서 농민들의 그 정신들을 이렇게 보게 됐을 텐데 그렇다면 그 동학농민혁명의 정신,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 무엇일까 궁금하게 되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시대 정신은 어떤 것입니까? 동학농민혁명의 시대 정신을 단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한다면은 가난하고 고통받고 있는 기축 민중들이 권력으로부터서 해방되고자 하는 것을 몸소 실천했던 것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라고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친 그 결국 마지막 분출구 화산처럼 분출 올라왔던 민중들의 그 외침 그리고 행동 그리고 그 사람답게 살겠다고 하는 목소리들이 동학농민혁명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그 동학농민들은 혁명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 국민들은 3.1운동 그리고 항일운동 강주 학생운동, 4월혁명, 5.18 강주민중항쟁, 더 나아가서는 이제 87년 6월 항쟁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외세와 독재 정권에 대항한 일련의 사건들도 이런 동학운동의 큰 맥락 속에서 같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이 그 부정부패를 근거로 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반민주화적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 역사를 뒤로 돌리는 반역의 역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동학혁명이 주는 뜻이 아주 대단히 많죠. 네. 동학혁명 정신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그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선 당시 농민군이 외쳤던 구호 속에 그 답이 있다고 봅니다. 뭐 보국 안민이다, 제폭 구민이다, 척이다 그런 건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로 말하면 자주 민주 평화 뭐 생명인의 통일 등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실천을 해나가려는 데서 당시 좀 봉고낭조를 유지하는 신분 사회가 어떻게 됐는가 뭐 또 좀 먼저 말씀드리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시 조선 후기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래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조선 시대 때의 그 사람은 분명히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어떤 생명의 뜻을 받고 태어난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서는 조선 시대 때 그 조선 말기에서 성씨를 갖고 있는 사람이랄지 또 호적을 갖고 있고 요즘 말로 하면 주민록을 갖고 있고 더구나 족보를 갖고 있고 이런 일반 사람들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각 지역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이 그 어떤 성씨나 호적이나 뭐 호구나 족보 등을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곧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고 어떤 그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 재산 취급을 주인의 재산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특히 뭐 노비가 되겠죠. 그러면 관에 소속됐으면 관노비, 개인적으로 소속됐으면 산노비인데 이런 사람들은 호적 대신 뭘 갖고 있냐면은 문기라고 지금 같으면 등기부 등본이 주인의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문자 쓴데 그래서 그 노비들도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뭐 집안이 좀 형편이 안 좋아서 노비를 팔아야 할 때는 하나의 그 땅 문서 같이 집 문서 같이 오고 가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을이 어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문기를 작성해서 관에서 제출해서 관의 사또가 수결을 하면은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유권이. 그런 것이 이제 하는데 구체적인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사에서 나온 것인데 1895년 3월 3일 나주에서 동학농민혁명군 8명을
처형을 하는 예, 기록이 나옵니다. 나주에서 처형당한 것은 전라도에서 지도자급들입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은 이제 도한치성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도한치성. 예. 그러면 그 뭐 일본 이름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성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이름이냐. 예, 이게 궁금할 것인데 도한만 제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도자는 백정도자입니다. 예. 도살할 때 도자고 그 한자는 이제 한나라 한자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 사람의 개수를 표시하는 한 놈 두 놈 할 때 한자입니다. 그래서 도안 붙이면 백정농입니다. 백정 한 놈. 백정놈. 백정놈. 네. 치성은 치성은 이름이에요. 예. 성은 그래서 백정놈 치성이다 이런 예. 뜻이네요. 이렇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중에 좀 뒤에서 나올 얘기입니다만은 전주 화약에서 정부와 농민군 간에 합의된 폐정개혁 12조 중에서 5번째에서 노비 문서를 태워버릴 것이 정부에서도 받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칠반 천인이라 해가지고 아주 자벽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천인들의 대우를 개선하라. 그리고 백정머리에 씌운 평양잎을 벗게 하라. 그런데 평양잎이 백정들은 뭐 페랭이를 이제 쓴 거예요. 페랭이를 쓰는데 페랭이를 쓰고 뭐 저 100m, 200m 전에도 페랭이 쓴 사람의 모습이 보이면 아 백정 온다 이렇게 나타낸 것인데요. 자 신부님은 노만 칼라를 하면 그래도 존경이나 받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보기에는 칠반천인이나 백정도 하느님의 자식인데 노비는 왜 하느님의 자식커녕 사람 자식도 아닌 주인장의 재산이 됐던 것이 당시 그 시대의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하면 또 우리 그 천주교가 전래되면서 많은 그 여성 자매님들이 입교를 많이 하는 것은 거기에서는 남존여비가 폐지되고 남녀 평등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병자호란 이후로 남존여비가 갈수록 그 태산같이 높아지는데요. 자, 남자는 어떻게 부인을 상처하면 다시 재혼도 하고 그것도 처녀장가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여자는 한번 그 남편을 잃으면은 출가 애인이라 해갖고 시댁 귀신이 되고 이런 것들도 해서 그 폐정계획 합의된 7번에 청춘 가부 재혼을 허락할 것 그것이 농민군들이 투쟁을 해서 얻어낸 것들이죠.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의 그 아주 중요한 결정 구조였던 전주 화약에서 맺어진 폐정개혁안에 보면 결국은 그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노비나 그 천민 출신들 그리고 여성들 그리고 청상 가부들까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들이 그 폐정 개혁안에 다 들어있네요. 네, 원래는 이제 폐정 개혁안을 농민군이 요구할 때는 27가지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4개까지는 문헌상에 나오는데 다 우리도 무슨 정부에서 다 들어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2개는 그대로 들어주고 가보 경장으로 이것을 반영을 상당 부분 시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혹시 저기 이원영 선생님 어떻습니까? 저기 당대의 그 주변 상황.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사를 이야기할 때 세계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한반도에서 있었던 일과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혹은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를 쉽게 가늠을 할 수 있는데요. 통상 그러지는 않죠. 예를 들면 이제 동학 이 농민운동 혹은 동학 농민혁명이라고도 하죠. 또 학자에 따라서는 가보 농민전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1894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요 직전에 그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 세계가 참 격변기에 휩싸였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노예 해방이 선언되는 이때가 가보 농민 전쟁, 이 동학 농민 혁명 이때부터 그리 멀지 그 않은 전입니다. 그 남북 전쟁이 시작이 186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동학 농민 그 혁명 그러니까 약 한 그 30년쯤 전에 그때 와서야 노예 해방을 하고
그 미국 사회 자체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남북 전쟁이 1866년이라 그러면 동학농민혁명에서 1866년 근저에 일어났던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절정식인데 그 전국 각지에서 농민 봉기가 한 30여 차례 일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유사성을 가지고 지금 세계의 역사와 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런 이제 그 동학농민혁명 정도는 아니지만 그 대규모적인 농민운동이 비슷한 시기에 좀 그 벌어지게 되고요. 유럽으로 가면은 이제 그 독일의 유명한 재상이 있죠. 차렬 재상 비스마르크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독일의 그 비렐름 1세 황제가 그 즉위하면서 그 재상이 임명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독일을 통일하게 되죠. 이때가 비스마르크가 재상으로 임명된 때가 1862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 19세기 후반기가 세계적인 격변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19세기 말에 세계적인 그 1차 공황이 오게 됩니다. 1930년대에 있었던 공황을 대공황이라고 하는데 그 직전에 19세기 말에 있었던 공황을 이제 그 1차 그 공황이라고 표현합니다. 세계적인 이런 격변기에 들어서면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개화파가 등장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격변을 거치게 됩니다. 정치적인 격변을 거치게 되는데요. 갑오 농민 그 혁명이 있기, 동학 농민 혁명이 있기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바로 갑신정변이 있죠. 뭐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김옥균의 3.1천하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조선도 후기에 오면서 상당히 격변기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물론 이러한 격변이라고 하는 것에는 근저에 사회 경제적 요인이 있습니다. 요 사회 경제적인 변화, 토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세계적 격변기가 되다 보니까 조선을 둘러싸고는 그 흔히 이제 국사 시간에 많이들 배우셨을 텐데 개항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첫 번째 그 개항하는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죠. 이게 1876년에 운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루어지고요.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이제 청나라하고는 그 전부터 이제 당연히 우리 조선은 이제 교류가 있었던 종주국 관계에 있었으니까 뭐 영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소위 그 세계 열강들과 바로 그 강화도 조약 이후에 그대로 계속 그 조약을 맺게 되고요. 흔히 이야기하는 개항을 하게 되고 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통상 조약인데 형식은 통상 조약인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정치적 관계로 규정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조선의 자주국을 인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주 쓰는 말이죠. 뭐 굉장히 좋은 뜻이죠. 그런데 실제 일본이 굳이 통상 조약인 강화도 조약에 이런 조항을 넣었던 이유는 아까 좀 전에 신부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나라를 종주국이고 조선이 속국 뭐 이런 것처럼 그 서양 열강들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런 관계에서 즉 청나라가 갖고 있는 조선에 대한 세력권을 약화시키자 이런 뜻이 거의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즉 일본과의 그 조약만이 아니라 다른 열강들과의 그 조약에서도 이렇듯이 통상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대단히 정치적인 이런 그 내용들이 들어가서 결국 요 시기에 조선은 이 동북아 지역에서 세계 열강들의 각축장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통상조약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말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식민지 쟁탈전 속에 어떻게 하면 조선을 먹을 것인가 이런 역사 속에 지금 그 노출되어 있었던 조선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흔히 뭐 지난번에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절묘하게 조선에서는 여러 열강들과 조약을 맺게 되면서 열강들은 조선을 먹겠다라고 한 나라가 있으면 다른 나라들은 그 조선을 먹겠다는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약을 하고 흔히 이야기하는 동북아에서 세력 균형이 열강들과의 개항을 통해서 절묘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농민들의 그 당대의 현실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 농민들의 그 상황 현실은 어땠습니까? 네, 1862년에서 독일에서 큰 그 농민 항쟁이 있다는 우리는 이제 1862년 철종 때에
농민 그 밀란 중에서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은 임술 밀란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국적으로 건준 동학농민혁명과 같은 그런 해서 정부에서도 이게 안 되겠다 도저히 그래서 삼정 이정청을 신설합니다. 그래서 조세, 군정, 항곡 등을 개혁을 하기 위해서 3개월 하다 맙니다. 그때 삼정이정청을 설치를 해서 잘 개혁을 했었으면은 동학농민혁명을 예방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당대 시대 모순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 시대 모순들에 대해서 조선사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우리 이은영 박사님이 조금 짧게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 경제적 토대의 변화 혹은 모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하나의 사회가 변화할 때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그것이 사회의 변화를 끼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조선시대 후기로 들어오면서 당시 조선은 당연히 농업사회였으니까 생산력의 발전이라고 하면 이제 농업 생산력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때 농업 생산력의 발전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이 이양법 같은 건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요즘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모내기에서 거기 다시 이제 옮겨 신고 하는 이런 걸 이제 이양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이양법은 고려 시대 정도부터 이미 있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전체 농민들의 이 농사짓는 방법으로 확대되지 못했던 것이 이 수로의 확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문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인프라의 확보, 뭐 이런 문제에 어려움을 겪어서 전국적인 이제 그 농사 재배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좀 다르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임진왜란 이후에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좀 확대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는 얘기는 새로운 이제 그 농사의 방법이니까 말하자면 신기술의 도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생산력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생산력의 증가가 그렇다면은 이제 그 기층 농민들에게도 크게 그 도움이 됐을까라고 하면 사실은 좀 그렇지는 않았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생산력이 증가하게 되면은 흔히 이야기하는 부의 집중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분홍이라든가 대지주 그리고 이제 이 결과로 쌀이 많이 생산이 되니까 이게 이제 유통이 되겠죠. 그래서 생산력이 증가하게 되면서 상인, 즉 지주나 그 분홍 혹은 상인 이런 계층들에게로 이제 부의 집중이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사회 경제적 변화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 제도의 변화가 있죠. 여기서는 제도의 변화라기보다는 제도로 인한 수탈의 강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텐데요. 아까 위안 선생님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소위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정이라고 하면 전정, 군정, 환곡 일종의 그 의무를 백성들에게 의무를 이제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크게 이야기해서 세금과 군대 두 가지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세금을 걷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의무인데 환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요즘은 없습니다만 뭐 보릿고개라는 표현이 과거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농사를 짓다 보면 그 쌀이 막 수확이 됐을 때는 쌀이 좀 남지만 그 전에는 없죠. 그래서 굶게 되다 보니까 국가가 이걸 빌려주고 추수를 한 이후에 다시 돌려받는 뭐 이런 제도가 환곡인데요. 이 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죠. 탐관오리. 그러니까 부정부패 이런 것이 횡행하게 되면서 기층 농민들에게 부담이 굉장히 가중이 됐습니다. 즉 불법적으로 국가가 정한 비율 이상으로 그 세금을 걷게 되기도 하고 또 환곡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먼저 대여해 줬다가 그만큼만 돌려받는 제도였었는데 이자를 붙이기 시작하게 되고요. 이러면서 일반적으로 농민들에게 부담이 가중이 됐습니다. 특히 군정의 경우는 양반들에게 원래 이 군역이 면제가 되다 보니까 근데 상인들이 돈을 이제 많이 벌게 되면 돈으로 이제 양반을 살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점점 일반 양민이라고 하면 이제 백성은 주로 농민이 되겠죠. 농민들에 대한 이런 부담이 집중이 되고요.
결국 견디다 못한 상당수의 그 자영농을 하던 사람들조차 그 소작농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부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시기에 대원군이 이제 없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도 정치 문제가 있었는데 소위 왕실의 외척에 의한 세도 정치가 그렇죠. 문제점은 뭐였냐면 왕권이 흔들리게 되다 보니까 쭉 내려가면서 이 관료 당시 표현으로는 신하겠죠. 신하들의 기강이 흐트러지게 되고 외척들에게 요즘 말로 줄을 서게 됩니다. 줄을 선다는 얘기는 당연히 부정부패가 동반되게 되는데요. 대원군으로 인해서 세도 정체가 어느 정도 좀 그 없어졌나 했더니 대원군이 물러나면서 또 민씨에 의해서 이제 그렇죠. 외척의 그 세도 정치 같은 것이 이제 부활하게 되고 다시 또 기강이 좀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고을 수령들이 누군가에게 줄을 서려고 하다 보니까 수탈이 강화하게 되고요. 그 수탈의 대상은 당연히 이제 일반 백성들, 농민들이 되죠. 끝으로는 이제 그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국제정치적 변화가 있습니다. 그 개항을 하게 되면서 온갖 외세가 들어오게 되는데 문제는 외세가 들어오고 통상조약을 맺게 됐을 때 절대적으로 일반 백성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쌀 문제가 있는데요. 예컨대 이제 일본이 식민지 준식민지처럼 조선을 개항시킨 이후에 가장 많이 이걸 이제 그 일본으로 사간 것이 사실 조선의 쌀이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조선의 쌀이 일본으로 많이 수출이 되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은 먹을 게 좀 부족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요즘 말로 경제적으로는 쌀값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고 더욱더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식량을 구하기가 더욱더 힘들게 되죠. 이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양민들의 소작농화를 더욱더 가속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안 선생님 이 말 지금 본 건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사회 여러 가지 모순 구조들을 얘기해 주세요. 혹시 보충해 주실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생생하게 좀 짚어 주시죠. 네. 결국은 앞에서도 이제 다 말씀드린 조선 시대는 이제 농업 사회였지만은 농업만 좀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보충해 주겠습니다. 그 상업도 예가 이제 아니고 농업에서도 그냥 미국 산업이 1차였는데 그 다음에 무너진 거 면포 시장이 또 그렇죠. 무너집니다. 그래서 면포 산업이 몰락 단계를 보이니까 뭐냐면 우리 백성들이 값싼 생필품을 수입 역시를 해오니까 역시 또 조선의 수공업이 또 브릿지에 흔들립니다. 그러면 상업이라고 해서 또 그런 것이 예가 아닙니다. 외국 상인들 특히 저 청나라나 일본 상인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활발하게 그 장사 상업 활동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들의 그 활동은 영시한 조선의 상인의 활동 기반을 또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어떤 대안이나 준비가 없이 문호 개방을 해놓으니까 이 농촌 사회의 양극화는 갈수록 더 심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영시한 수공업자와 상인들도 경제적으로 몰락하거나 또는 외국 자본의 손아귀에 도란하고 그런 결과에서 열강의 경제적 침탈에 무방비적으로 상태에 노출되는데 우리나라가 한때는 뭐 고려 때는 청자, 조선 때는 백자가 참 유명했지 않습니까? 조선 말에 어느 때 딱 백자 산업이 도자 산업이 무너지냐면요. 일본과 개항을 하고서 일본에 석탄업군 사기가 대거 들어오면서 조선의 백자 산업이 올라갑니다. 대부분 조선 후기에 다 뭐 유적으로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이제 보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이제 결국은 정말로 이제 1, 2차 산업을 중심으로 그 기반을 구축하고 있던 그 시대에 전반적인 산업 구조 전체가 무너지고 거기에다가 그 탐관오리들의 끊임없는 수탈에 퇴해서 당시의 백성들의 삶이란 그냥 그 어떤 정도의 상황인데 혹시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서 그때의 정황을 한번 이렇게 리얼하게 한번 그 표현해 볼 수 있다면 이해한 선생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조선 말기 이제 이게 아까도 이제 군정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군정은 이제
군역을 면제받은 사람들 말고 군역 대상에 군적에 오른 사람한테 징집에 면제해 준 것으로서 여러 가지 뭐 대동미를 내고 군포를 내고 하는 것들인데 원래는 만 15세에서부터 60세까지가 그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같으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55세에 돌아가셨다고 합시다. 예. 그러면 돌아가신 고인이 됐으니까 군역을 당연히 거기서 분적에서 빠져야 하는데 사망 신고가 안 됐다 해가지고 계속 받아갑니다. 예. 그걸 이제 백결징포를 합니다. 예, 죽은 사람한테. 그렇죠. 또 하나는 15세가 돼야 하는데 이제 10살이나 먹은 애한테 호적이 15살인데 뭔 그래? 그래가 또 군역을 또 받아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산 동학 이전의 상황입니다마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나오는 애절량이라는 한시가 그런 데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게 내 물건이 왼수로다 그러고 남근을 잘라버리니까 부인이 관에 갖고 가서 이건 무슨 죄인가 해가지고 그 어떤 다산 선생이 그 민중의 고통을 그대로 그 시로 써놓은 것들 그런 것들은 구석구석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화한곡을 말씀했습니다. 원래는 그대로 예를 들어 봄에 춘궁기에 한 말을 빌려갔으면 가을에 한 말을 갚은 것이 원칙인데 지금같이 창고가 어떻게 콘크리트 철근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서생원이라는 그 짐승이 먹고 간 것은 보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고에 빗물이 새가지고 뭐 썩을 수도 있죠. 그런 걸 썩은 거 보충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 말 빌려갔는데 갚을 때 한 말 한 대나 두 대 갚은 것은 저도 어떻게 보면 그 당연하다고 보는데 여기서 장사를 해먹는 것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장사를 해먹습니다. 빌려줄 때 한 말을 빌려가는데요. 쌀은 7대에다가 모래 3대 섞으면 한 말은 한 말이잖아요. 예. 그러고 이제 나중에 받을 때는 이제 예를 들어 한 말 두 대를 받는다 합시다. 그럼 5대가 이익입니다. 뭐 양심 분량이 보통이 아니었구만요. 예, 모래를 섞인 거, 결을 섞인 거, 예. 뭐 쌀을 빌렸는데 쌀 속에 다른 뭐 호나 그러니까 닭고기 빌려줄 때도 그 양심 분량으로 빌려주고 걷어낼 때도 고리대금업처럼 그렇죠. 몇 배를 붙여서 네. 받아들이고 결국 백성들 아우성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가장 떠오르냐면은 아까도 이원영 선생님이 잘 설명하셨습니다만은 이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양극화가 되니까 자장농이 소장농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갈수록 농지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농지를 늘어난 대신 또 일본에서는 또 쌀을 사갑니다. 그러면은 국내 우리가 필요한 그 공급량을 일본이 사간 만큼 줄어듭니다. 수요와 공급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쌀값은 또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폭등하면 이익 본 사람이 누구냐? 지금은 지주,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네. 그렇게 말해서 유리걸식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한번 소리라도 쳐보자. 그리고 철종 때는 관에다가 억울한 나이다 사또 그러고 문장을 하나 내면은 어느 정도 그러되 그게 문장이 약발이 될 것이니까 이제 문장 내 갖고는 안 된다. 갈수록 한번 엎어버려야겠다는 것이 그렇지요. 1862년도부터 구체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런데 1894년까지는 얼마나 기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기록으로 나오죠. 보면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전 단계까지 고종 통치 30년 통치 기간 동안 농민봉기가 전국에서 60차례에 걸쳐서 농민봉기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 철종 이전 빼고. 철종 빼고 예. 예. 이런 상황이 당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활화산처럼 폭발되어지는 농민들의 분노, 이 분노 상황에 그 메시아처럼 나타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최재우 선생이라고 그러죠. 네. 1860년 4월 5일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 선생은 그 동학 사상이 과연 무엇이었길래 34년 뒤에 그러니까 1894년에는 이 동학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동학 농민 혁명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왜 하필이면 그 최재우 선생님은 이렇게 서학과 대비되는 동학이라는 말을 썼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의 사상과 종교를 넘어서 그것이 혁명 사상으로 이어졌는지 여러 가지 그 흐름들이 좀 이게 궁금하죠. 네. 어떻습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 오늘의 그 이 방송의 주제가 동학과 서학인데 제가 보기에 공교롭게도 이 시대의 징표를 진행하신 세 분도 서학이고 게스트인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서학인데 서학쟁이 4명이 모여서 지금 동학을 얘기하는 거 아이러니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네, 질문 자체는 무척 어려운 이제 질문인데 솔직히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할 자신이 없다는 것을 굳이 제가 말씀드린데 변명을 드리자면 동학을 연구하는 파트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예. 동학 사상을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파트가 있고요. 동학에서 발전한 천도교까지 종교사를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파트가 있고 저같이 혁명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파트가 있는데 이게 사상, 종교사, 혁명사 이 3가지를 모두 다 명쾌하게 하는 사람을 아직까지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수훈 최재우 선생 같은 경우는 당시 억압받는 사회에서 한 메시아 뭐 같은 세례자 요한 같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원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복술이고 또 아버지 이 집안에 임진난 병자호란 때 굉장히 종군을 해서 이 양반 집안인데 그 후 벼슬을 계속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몰랑양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수훈 선생의 아버지 조남이 채자 옥인데 이분이 또 한 공부를 또 학문이 좋아서 향시에 16번이나 합격을 하지만은 그 대과에 나간 것은 대과부터서는 이게 정치적 기반이랄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분분히 떨어져서 50이 넘어서 이제 출사를 포기하고 그 경주 구미산에 있는 용당점에서 퇴계 성리학으로 성리학을 연구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지금 근암집 6권을 남겼기 때문에 그것이 뭐 2005년도에 번역까지 되고 있고 수훈 최재우 선생을 한간에서 또 서자라고 하는데 물론 저는 서자는 꼭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상처를 해서 한상곡시하고 재혼한 물론 한상곡시가 가부였다고 합니다마는 태어났는데 그 수훈의 아버지 63세 때 수훈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3세 때요. 네. 늦동이도 아주 한참 늦동이네요. 한참 늦동이니까 수훈의 아버지 최옥으로서는 후사가 끊길 줄 알고 자기 동생의 아들을 이미 양자로 낳아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수훈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훈은 그 집에 둘째 아들밖에 아니에요. 이미 양자가 큰 아들이서 그게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서자로 이렇게 잘못 오해된 거 있고 일단은 이제 수훈은 총명하니까 또 아버지가 또 한 학문을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기본적으로 DNA가 이게 아무튼 사상적 또는 학문적 그 기반을 갖출 만한 그 인자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네요. 그렇게 뭐 10살 때부터서 세상의 어지러움을 뭐 한탄할 정도로 그렇게 총명했다고 합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그리고 또 이제 1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자가 공부를 했지만은 또 숙부한테도 이제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32살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32살 수훈 32살 때 1855년에 이게 이제 이것은 이제 야사로도 봐서도 안 되고 정사로도 봐도 안 되고 하나의 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종교적 체험으로 우리가 존경해야 할 그 종교는 신학의 대상으로 그 깨달음
그러면서 제 얘기를 좀 들어준 것이 좋겠습니다. 종교적 체험, 깨달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동학이라고 하는 비전을 본 거죠. 그래서 또 어떤 32살 때 금강산에서 온 승려로부터서 을묘천서를 받고 그 을묘천서 맨 마지막에 뭐냐면은 49일 기도를 실행해라 그 대목이 나오는데 수훈이 그 이전에 또 이게 야사 같은 얘기는 뭐냐면은 수훈한테 을묘천서를 전했다는 스님이 도저히 내가서 이 책을 하나 구했는데 뭔 뜻인지를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총명이니까 이 뜻을 좀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수훈이 한 3일 말미를 주라고 했습니다. 3일 말미를 그러니까 요것은 요렇고 해석을 하니까 아 그럽니까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계속 나중에 뭐 성녀도 사라졌고 책도 사라졌고 이런 것들은 뭐 기적과 같은 현상이고 그런데 그것도 그냥 종교적 그 세계로 좀 받아들이고 이제 49일 기도를 이제 다 하다 47일째 돼가지고 숙부가 돌아가셔서 47일 기도한 것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숙부 장례를 마치고 나서 49일 뭐 기도를 마치고 계속 이제 돌아와서 어느 점점 이제 그때 또 이게 또 처자식을 거느린 사람이 이게 도만 닦고 있으니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또 처갓집으로도 또 신세를 지러 갑니다. 그래서 경주 울산으로도 가고 그러는데 이제 도가 거의 완성될 무렵에 수훈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자기 이름이 복복자 별칠술자에서 구지할 제자 어리석을 자 어리석은 내가 중생을 백성을 구지하겠다고 이름을 고칩니다. 이게 1859년도인데 그러다가 이제 아까도 뭐 동학의 창도일이라고 말하는 1860년 4월 5일 날 갑자기 몸이 떨리고 정신이 아득하고 뭐 공중으로부터서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어떤 드단 소리를 들리는 종교적 체험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그걸 이제 우리 지금 신앙으로 보면 신앙 체험인데 하느님 체험을 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얻은 도를 이제 무국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국대도를 깨닫고 났을 때까지도 아직 동학이라는 이름이 안 정해졌습니다. 그 뒤로 이제 나다가 이제 동학이라는 이름이 왜 이제 붙여진가는 이 무국대도를 깨달고 나서 사람들한테 도를 펼치니까 수은 주변으로 구름과 같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고 거기서 썼던 포교문이라는 글을 그때 한 편 갖고 널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서학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천주라는 개념이 천주라는 개념이 나오고 제가 오늘 여기 자리에 오기 전에 동경대전을 읽어봤는데 동경대전에 나오는 천주라는 개념과 제가 알고 있는 가톨릭의 천주라는 개념은 그냥 보편적 가치와 진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꼭 같은 그 한자 세계에서 이름이 같았을 뿐이다로 저는 느끼지 특별한 다른 어떤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당대 시대적으로 천주 개념이나 상제 개념 자체가 유교의 국가 유교 틀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쓸 수 있었던 개념들이죠. 그래서 이게 서학으로 오해받으니까 두 번째 쳐는 것이 논학문이라는 그 저술인데 거기에서 내 도는 동학이다. 서로붙지 않았다. 왜 동이 서가 될 수 있냐 그래서 동학이란 명칭을 거기서부터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동학이라고 하는 말은 그 서학에 대한 오해를 씻기 위해서 그 아주 자연스럽게 동학이라는 말을 그 후대에 붙이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국대도를 깨닫고 나서 내 도는 동학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도의 명칭은 정확하게 안 붙였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 궁금한 것은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처형당해서 죽는단 말이죠. 어떤 지점이 그를 처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제목이 됐습니까? 먼저 이전에 이제 이게 동학을 포교를 함으로 해서 경주 가명이 한번 잡혀갑니다.
감염에 잡혀가니까 최재우의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은 서학이 아닙니다. 벌떼같이 일어나니까 이 두려운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석방을 해줍니다. 그렇게 석방이 되니까 최재우 선생님 그때 무엇을 준비하냐면 내가 이 도를 전파하다 절대 내 명대로 못 살겠다. 뭐 언젠 반드시 나는 죽겠다 하면서 이세를 최시영이라는 이세를 발굴합니다. 이 도를 도통을 전수할 이세를 발굴하면서 이제 또 저수를 이제 계속 가는데 저수를 남기는데 제가 그 검토해 본 바로는 저술이요 후기 저술일수록 더 학문적으로 더 심오해요. 그래서 일찍이 이제 처형을 안 당했었으면 더 좋은 그 저술이 남길 것인데 이 저술들이 그때 당시 양반들은 신분이 꿈도 한문으로 꿨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한문으로 썼는데 그 한문으로 쓰는 것은 부녀자나 기층 민중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못 읽잖아요. 그래서 곡조를 읽는 가사집으로 한글이죠. 그때는 언문이라고 했지만요. 한글로 바꿨죠. 한글로 글을 써놓은 것이 이제 용담 유사에 들어가는 글인데 그 중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요. 그 검가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검가. 칼검자. 예, 칼의 노래인데 이게 이제 보면은 수은 최재우의 포부와 야망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 같다. 뭐 떼어 나의 떼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나의 떼어 만세에 한 번밖에 태어날 수 없는 장부로서 5만 년의 때로다 하면서 칼로 한번 세상을 한번 못된 것은 벼였다 하는 것이 이제 가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동학농민혁명 때는 군가로 불러집니다만은 이게 이제 너 지금 같으면 역적 그 반란 내란 음모 아니냐 이 검가 때문에 명목은 어디다 붙이든 붙일 것입니다만은 붙여다가 대구 감염에서 그러니까 처형을 합니다. 그 칼 같은 비정한 그리고 정의로운 칼을 대겠다고 했을 때 실제로는 정부가 떨었군요. 네. 그래서 결국은 최재우를 제거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또 함께 이렇게 그 하고 싶은 것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정부는 그렇게 최재우가 떨었을지 모르지만 동학 사상과 동학의 흐름이 백성들을 감동시켰을 거 아니에요. 감동시켰기 때문에 백성들이 호응했죠. 네. 그러면 어떤 지점에서 백성들이 최재우의 동학 사상을 감동했습니까? 네. 천주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도 권력으로부터 소외받은 사람들이 그 선비층으로부터 가장 먼저 환영을 받으시듯이 동학 사상 같은 경우는 기층 민중으로부터서 왜냐하면 앞에서 이원영 선생님이라 다 제시했지만은 그런데 그 뭔가 목마르고 있을 때 목마르고 있으면 단순한 복을 빌어서 복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목마름을 어떻게 해소해? 이것은 뭔가 갈아엎어야 한다. 이게까지 발전한 단계 그게 움틀라고 했을 때 최재우 선생이 이른바 내놓은 것은 자 아까 제가 초기 시작할 때 그 노비나 백정은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 하잖아요. 이 세계에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곧 하느님으로 인정받고 있고 사람을 하늘가치로 섬겨라. 이 사람 속에서는 기존의 유학에서는 그 노비나 백정들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여기서는 다 사람이고 하늘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유무상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서로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 도와주자. 갈수록 그때 그 경제적 토대는 있는 사람은 더 부가 되고 없는 사람은 더 빈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반상의 남녀 반상 그리고 경제적 차별 같은 것들을 전부 다 깨면서 뭔가 종교는 또 내세관을 제시해줘야 하는데 내세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한 시대에서 사람들이 못 살겠다. 그리고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이런 사람으로서 정말 살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노출했을 때 종교가 출현할 가능성들이 많죠. 그럴 때 주로 이제 메시아 사상들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구해 줄 거다. 뭐 이런 사상들이 있을 텐데 그런 서양의 메시아 사상과는 좀 다르게 그 동학의 큰 틀 중에 하나는 네가 곧 하늘이다. 하느님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존재 자체의 가치, 세상이 곧 하늘이고 상대가 곧 하늘이고 내가 곧 하늘이고 하늘과 하늘이 서로 감동해야 세상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그 기본적인 사상, 동학 사상의 기본 틀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한마디로 요즘은 인내천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는데요. 사실은 문자적으로 말하면은 인내천은 수훈 최재우 선생이 석자를 그대로 쓴 표현은 아닙니다. 물론 인내천이란 그 동경대전에 이런 인내천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문장 표현은. 그러나 뭐 논학문에서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하는 오심증 여심이랄지 그런 수훈신법에서도 이런 비슷한 그 개념은 있습니다. 그리고 용담유사 교훈가에서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해월 최시영 선생은 사인여천이란 개념을 제출했습니다. 사인여천. 그 사람을 하늘같이 섬겨라. 그것을 이제 하는 말은 인시천. 사람이 이에 하늘이다 한데 인내천 개념은 수훈도 흘러간 소리를 했지만 정확한 개념을 세운 것은 동학의 3대 교주인 손병희 선생이 인내천. 그래서 이게 제가 좀 한학을 조금 한 사람이어서 이 내자하고 시자하고 인시천과 인내천 개념이 어찌 틀리냐. 그게 인시천 사람이 이로써 하늘이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하늘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엔내자는요 어떻게 보면 수학 개념을 이코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코르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 한문을 번역하면 이엔내자가 쓸 때 어쩔 때는 마침내 끝내 이렇게 번역하면 아주 좋을 때가 있습니다. 한문 번역에서 마침내 끝내. 그러면 이 시자는 이제 사람이 하늘로 가는 과정 첫 단계라고 하면 인내천은 결론이에요. 그렇게 사람이 어떤 수양과 덕을 닦아서 벗어서 하늘이 됐다는 것이 인내천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그러니까 하늘을 공경하고 또 사람을 공경하고 그리고 자연을 공경하고 이런 의미에서 경천, 경인, 경물 사상이 그 안에 그대로 들어 있어서 사실은 어린아이든 여성이든 노비든 모두 하늘님을 모셔라. 집에 사람이 오거든 사람이 왔다 이러지 말고 하늘님이 오셨다 말하라. 새소리도 하늘님 소리니라. 천지 만물 하늘을 모시지 않는 것이 없다. 사람만이 아니라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도 모두 하늘님 아닌 것이 없다. 밥 한 그릇에 만사가 다 들어있다. 더 나아가서 땅을 아끼기를 어머니 살같이 하라. 우주에서 인간만이 존귀한 게 아니라 우주만상 모두가 하나요. 함께 존귀하기에 우주 한 부분도 인간도 함께 존귀한 것이다. 따라서 하늘, 사람, 만물을 두루 공경하라. 라고 하는 생명사상이네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상적 기반이 되어서 결국은 동학은 이제 실천적 운동으로서 나타난 것이 결국 함께 살고 있는 사람 살리기 운동으로 출발해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모두 사는 그런 그 실천적 행위로 이제 진행되게 될 터인데 이 동학이 구체적으로 이제 사상이 실천 혁명 운동으로 바뀌게 된 계기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그것은 이제 그 바로 1894년 동학농민혁명으로서 설명이 바로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동학 일때면은 우리도 무엇을 할 때도 원밍업 준비 운동을 하듯이 원밍업. 그 원밍업의 어떤 명분은 이렇습니다. 수훈 최재우 선생의 신원 운동 그렇게 지금으로만 사면 복권 운동을 해주라고 하는 것인데 자기 교주가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리고 불명예로 돌아가셨으니까. 그걸 구체주는데 1892년에 그 이건 동학의 그 지도부하고 상관없이 여러 그 신도들이 공주에서 모여서 하는 공주 치회가 있습니다. 한 3개월 이상 한데 거기서부터서 이제 교주 신호 운동을 하는데 이게 그 공주인데
충청 감사가요. 예. 이 탄간오리들 다 막았다. 그러나 신원 운동은 내 권한이 아니다 하면서 교단 지도부에서요. 예. 자신감을 얻어요. 그래서 최초의 그 모임이 그러니까 공주치회 그러니까 공주 모임이죠. 예, 1892년 7월부터 한 10월까지 이제 하니까 바로 11월에 1892년에 교단에서 그 최시영의 명의로 삼내 집회를 또 소집합니다. 자, 공주는 충청도고 삼내는 전라도입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모여서 요구하니까 예. 결국은 그 모임의 결과물을 획득한 거지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자신감을 자신감이고 또 하나 있는데 그 내막은 또 이렇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교조 신원 운동을 해주란 건 단순히 종교적으로도 교조 신원 운동이 아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요, 자 서학이라는 그 천주교는 우든 탄압을 받았는데 1886년 한불 통상 수요조약으로 뒤늦게 그 이전에 미국의 개신교도 그 종교의 자유를 획득하고 1886년 천주교마저 동학이 서학으로 오해받았던 천주교마저 종교 자유를 획득을 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창조되는 우리 동학은 뭐냐? 열불이 났거든요. 열불이 났고 그래서 교조 동학이라는 것을 합법화 시켜주시오 하려면 교조 신혼운동 사면복권부터서 명예회복도 받으면 자연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치고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외세 종교도 종교 자유를 얻었는데 그 이 나라의 그 동학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역적몰이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교조 신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종교 자유 운동까지 이제 연결이 됐네요. 그런데 이 네 차례 그러니까 광화문 복합상소할 때는 이제 그 동학 내에서 글줄게 나는 사람들이 대표로 해서 상소를 쓰면서 할 때 다른 한쪽 사람들은 각자 이게 이른바 서양 선교사나 어디 공사관에 괴서 우리 같으면 지금 같으면 대자보를 붙이는 작업이 한쪽으로 병행되고 또 거기서 왕이 해유하니까 또 보훈으로 내려와서 보훈 치해를 하고 이 네 차례의 보훈 치해를 할 때 이미 호남 지방의 동학도들은요 좀 개혁적이기 때문에 바로 이 모임을 하면서 보훈 치해 가서 강력하니 이게 뭐 지도부는 종교의 자유에만 좀 어느 정도 치중됐을 때 이 호남들은 사회 개혁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네 차례 모임을 하면서요. 제가 오늘 신성국 신부님을 처음 뵀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몇 차례 뵈면 둘이 친해져 가지고 금방 뭐지 조직이 하나 되고 이런 식으로 호남 농민들이 동학 농민 혁명으로 가기 전에 조직화를 조직 없는 혁명을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이 모임이 동학 농민 혁명으로 가기 위한 조직화 단계로 봐도 되겠네요. 네, 조직화 단계로 보죠. 거기서 이제 서로 통성명을 교환하고 뜻이 맞는 사람끼리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것이 바로 되냐면은 우리 지역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저 SOS를 치면 좀 도와줘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죠. 그 이제 우리가 오늘 일부 동학을 다뤘는데 2부, 2, 3, 4부까지 가는데 우리 애청자들을 위해서 애청자들이 바라는 우리 방송의 어떤 목적, 의미는 우리 현대 이 시대에 우리가 동학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현재적 의미를 더 이제 좀 궁금해하고 또 듣고 싶어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단 일부는 전체적인 동학의 그 시대적 배경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제 말씀을 제가 듣는 중에 참 우리가 그 동학 시대의 상황과 지금 너무나 흡사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 삼정분란, 그 관료들의 그런 부패상, 또 탐관 오리들의 그 횡포. 그 중에서도 지금 박근혜 이 새누리당 일당들이 삼정분란의 주범들 아닙니까? 뭐 전정, 군정, 환국이라는데
전정은 세금을 말하는데 이 부자 감세가 를 계속 네. 추진하고 또 우리 서민들 주머니 털기 세금이 가중되고 있어서 지금 우리 많은 직장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수익이 없어갖고 세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경제난에 와 있고 또 군정 이 병의무 부자이들은 군대 안 가잖아요. 네, 그리고 저기 뭐야, 특권층들은 정치인들 아들 안 간다면서요. 군대 안 가고 이명박 같은 인간들 보면은 이제 병역 면제, 그 멀쩡한 인간이 병역 면제. 이 새누리당 정권의 그 장관들, 고위 관료들 대부분이 청와대를 비롯한 대부분이 이 군대 다 면제 또 이런 인간들이 또 국가 안보는 제일 앞서서 부르짖고 이런 우리가 옛날 그 조선 후기와 똑같은 실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이 듣고 싶은 것은 좀 현대의 우리 삶과 직결돼서 좀 우리의 이야기가 풀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그 어떤 바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이제 우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학의 중심 사상은 사람은 하늘님을 모신 존재로서 하늘님과 같아지려는 존엄한 존재라는 뜻이다. 천주교에서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을 지닌 존재로서 절대적인 존엄성을 갖는다. 동학과 서양의 상통 부분은 바로 이 부분에서 인간의 존엄성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차별하는 사회에 대해서 저항했던 인간 해방운동이 동학농민 운동이었고 또 한국 천주교의 그 순교자들이 그것이 목숨을 던진 그런 해방운동이었다. 오늘날 그 우리 대한민국이 그 유신 독재 체제로 다시 회귀하려는 이런 그 시대는 우리를 또 노예로 취급하려는 그러한 그 상황에 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동학농민혁명처럼 인간 해방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8대 대선 부정선거는 곧 국민들을 노예로 여기는 인간 차별적인 범죄라고 우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자기들 멋대로 그 권력자들이 선거를 조작하고 부정선거 불법을 저지르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정선거를 방관하고 또 유야무에 넘긴다면 우리는 앞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계속 지배하고 억압할 거라는 거. 그래서 우선은 한국 천주교 주교들 또 성직자들 개신교 목사들 종교인들이 모두 나서서 18대 부정선거에 대해서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해야 우리들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오늘 또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